분석과 개선 방안 모준영 연구원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0분 사용하십니다. 좀 전에 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총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강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14회분의 문제를 분석을 했는데 총 280문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준점으로 잡은 것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해가지고 근현대사 부분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양 교수님처럼 어느 정도 경륜이 있고 그러면 제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잡을 수 있는 역사 기준이 근현대사 기준이 1876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한 건 제가 참고하시라고 46페이지에서부터 49페이지까지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80문제 중에 근현대사 관련해서 나온 문제는 80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80문항 중에 제가 이제 동그라미 표시나 삼각형 표시로 한 건 문제가 있는 거고 X자 표시로 한 건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모로 표시한 건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나 아니면 양 교수님이 얘기하신 운동권이나 친북 성향의 사람들도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들을 삼각형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자체는 분명히 의도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모로 일단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40문항이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가 문제가 있는 그런 출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분석한 내용과 개선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분석의 기준을 4가지에서 일단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를 보는 현대사를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가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한국사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나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4가지 정도로 봤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과정을 통해 합법성과 정통을 갖고 건국되었는지 그리고 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을 극복해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분단된 상황을 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건국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끝으로 현재의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통일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4가지의 중점을 두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내용이 30페이지에 대한민국 건국과 성장, 발전 내용을 외면했다라는 주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80문항 중에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아까 양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건국뿐만 아니라 건국에 기여해온 그런 분들 그리고 건국을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언급된 게 보기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건준이나 좌우합작위가 섞여 있는 문제에 보기로 그냥 출제된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제가 30페이지에 예시로 해놓은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처벌법 제정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칠북 좌파들 같은 경우 반민족 행위처벌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친일 청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북한은 그런 법조항 하나도 없이 그냥 임의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건 결국에 자기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수립에 기여하려던 사람들이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시장 경제를 외쳤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거나 아니면 지주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몰아가지고 청산을 했던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아까 친북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왜곡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개 보기 중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빼놓고는 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부정적인 내용으로만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대통령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문제들도 간간히 이제 보이는데 긍정적인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문제, 그나마 제가 이건 그래도 중립적으로 내려고 했나 보다라고 뽑은 게 31페이지 상단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부정적입니다. 가령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하는 게 다음에 나오는 4.19 혁명에 대한 문제인데 그 내용을 보면 독재정치, 장기집권, 3.15 부정선거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 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미국에서나 아니면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이런 부정적인 내용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든지 간접선거, 유신선포, 미군 감축, 유신헌법 이런 내용들로만 보기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 외에도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문제는 더 많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제 문제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항목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보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 두 번째인 성장과 번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뽑은 게 바로 다음에 민중사관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제목을 뽑는 데 있어서 조금 오해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민중사관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보면 민족사관에 대한 문제들이 5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문제 중에 5문항이 민족사관에 관한 문제인데 이 민족사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의도한 건 분명히 자기들이 얘기하는 민중이 주체가 되는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 부분을 어떻게 보는가에 있어서 제목을 이걸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중이 주체가 되는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근대화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세력에 의해서 왜곡됐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민 노동자 운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민중 문화 활동을 강조를 하고, 또 동학에 있어서도 동학 자체는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학 자체도 보수의 회귀를 강조한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빼고 역사적 사료로서 아직 신빙성이 불명확한 그런 패전개혁안 12개 조항 같은 문항을 혹은 지문을 인용을 해가지고 동학 자체도 근대 이상 국가 실현을 위한 하나의 혁명적 관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같은 경우가 보면 패전개혁안 12개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1940년에 발표된 역사소설 동학사에 실려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시험 문제는 2007년도에서부터 2010년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시각으로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족사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넘어갈 뻔했는데 이 34페이지를 보면 네루의 세계사 편력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을 세계사 편력을 읽어본 사람도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건 3.1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3.1운동이 있었다라는 걸 네루가 이제 쓴 내용인데 3.1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답으로 경성철도 노동자 및 총독부 인쇄공 파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자체를 민중운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3.1운동을 그렇게 설명한 자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우리 입장에서는 1919년도에 그렇게 일어나고 나서 깨인 사람들이 바로 4월 달에 공화제 형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오히려 노동자 운동으로 이걸 파악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은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결을 보는 건데 저는 이제 출제된 문제들을 보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건국 저지 활동을 한 사람들을 통일 활동으로 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들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문제를 건국 저지 활동을 통일운동으로 호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건준이나 좌우합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셔도 36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좌우합작이의 내용이 쭉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못 맞추는 그런 문제를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문에도 보면 남북통일의 관건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의 좌우합작은 남북통일의 관건이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좌우합작이나 남북협상이나 중간파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게 저지되었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서는 이런 지문을 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국 저지 활동을 통일운동으로 호도하고 있다라는 걸 해가지고 항목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연석회의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을 시키려고 했지 실제로 남북연석회의로 인해서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득을 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물론 국민 대다수가 다 단독정부라도 수립되기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선전선동하는데 활용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단체 및 북한 역사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자유민주적 통일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 일단